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돌아온 중고쇼. 이번엔 또 아주 좋은 주제를 가져왔는데 오늘이 새해죠, 새해. 맞아요. 오늘 한국은 새해고 이제 말보이님이 계신 미국은 이제 연말 2025 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녹음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이 있지만은 다른 시간대에 저는 25 년에 있고요. 왈도님은 26 년에 있고 왈도님이 나이가 좀 더 많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왈도님께서 아주 흥미로운 주제 가져오셨죠? 있습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이제 중국의 패션 업체인 쉬인에 대한 거고, 쉬인이 최근에 오프라인 매장을 확장을 했어요. 근데 그 오프라인 매장을 어디에 내느냐 하면은 이제 패션과 럭셔리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파리, 프랑스 파리에 이제 매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아, 프랑스 파리까지. 이게 흥미롭네요. 이 쉬인을 들은 게 저도 좀 한 20 년대 초반이었는데 많이 컸습니다 아주. 그래서 근데 저 쉬인을 모르시는 분도 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한국 분들은 좀. 그래서 어떤 업체인지 간략하게만 좀 말씀 주실 수 있나요? 네. 쉬인은 2008 년에 설립된 중국의 온라인 쇼핑 업체라고 봐 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쉬인사이드라고 하는 도메인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 이게 2015 년부터 좀 짧게 소비자들이 사용자들이 부르기 쉽게끔 쉬인으로 변경이 됐어요. 옛날에 이제 페이스북이 더 페이스북으로 시작했다가 덜을 빼고 페이스북으로 좀 부르기 편하게 변경된 거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쉬인은 초창기부터 영미권 고객을 대상으로 이제 사업을 했고, 기본적인 사업 모델은 광저우에 있는 의류 도매 시장에서 제품을 조달해서 서구권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는 구조. 그리고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제품군은 웨딩드레스를 판매를 하는 걸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성 의류로 넓히고, 지금은 이제 화장품, 신발, 가방, 장신구, 그리고 생활용품 용품까지 되게 다양한 카테고리로 확장을 했고, 이 기본적인 사업 모델과 구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가의 그 울트라 패스트 패션, 자라 같은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살 생산 파트너사를 중국, 브라질, 뭐 터키 이런 그 생산 비용이 저렴한 다양한 국가에 뭐 다양한 여러 생산 파트너사들을 두고, 이들이 물건을 생산을 하면은 쉬인이 관리를 하는 중앙 물류 창고로 집적을 해서 소비자 주문에 되게 빠르게 대응을 하는 그런 모델이고, 또 자라가 수립을 했던 테스트 앤 리핏 모델, 이게 한마디로 여러 생산 벤더들로부터 다양한 제품들을 일단은 소량 배치로 뭐 100 개에서 200개 정도 되는 소량의 배치로 제작을 하고, 그중에서 히트를 치는 소수의 품목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그 스타일들을 최대한 확대를 하면서 이제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하는 그런 모델인데, 이거를 되게 효율적으로 벤치마크를 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쉬인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제품이 출시되는 사이클이 25일 정도밖에 안 걸릴 정도로 엄청 빠르다. 엄청 효과적으로 이 모델을 적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패스트 패션 그 업체인데, 그러니까 좀 더 다른 패스트 패션이랑 좀 비슷한 거죠. 근데 이제 중국 업체고. 근데 어떻게 그러면은 다른 패스트 패션들과 많잖아요. 되게 자라도 있고 뭐 유니클로도 있고 많은데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두고 어째 성공을 이렇게 크게 할 수 있었나? 이런 성공 요인이 어떤 게 있나요 도대체? 이 쉬인의 성공 요인, 그 다른 경쟁 업체들 대비 차별점을 크게 두 개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 쉬는 게이미피케이션을 앱에 좀 적용을 했어요. 앱의 UX에 좀 적용을 했는데 한마디로 유저가 앱 내에서 하는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거죠. 뭐 로그인하고 그다음에 그 구매 활동을 진행을 하고 이런 구매 활동을 SNS에 포스팅하고 하는 이런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그 제품을 할인해 준다라든지 포인트를 제공해 준다라든지 등의 이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유저가 앱에 들어오고 인게이지를 하는 데에 대한 다양한 이제 보상을 제공을 하는 거죠. 인게이지먼트를 늘린 거죠, 한마디로 유저들의. 이게 되게 주요한 전략으로 좀 작용을 한 것 같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틱톡의 도움이 컸던 것 같아요. 이제 틱톡도 중국의 바이트댄스라고 하는 업체의 되게 유명한 SNS 플랫폼이죠. 동영상 콘텐츠 플랫폼인데 이게 서구권에서 엄청나게 그 급격하게 좀 인기가 커졌어요. 2010 년대 후반부터 중후반부터. 그래서 이 틱톡을 사용을 하는 유저들이 되게 늘어나고 그리고 이 틱톡의 사용자들이 주로 10대 혹은 20대 초반 이렇게까지 좀 포진이 되어 있는데 이런 이용자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브랜드잖아요, 쉬인이라는 게. 저가의 또 패스트 패션이다 보니까 트렌디하고 그래서 이 쉬인이라고 하는 브랜드들을 소개를 하는 틱톡 내 인플루언서들이 많아지면서 되게 빠르게 이 서구권 시장으로 침투를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시인이 틱톡에 그런 어떤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나 이런 거를 어떤 뭐 자의적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은 그 틱톡에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이 시인 거를 그냥 좋다고 이제 자발적으로 소개를 한 건지, 뭐 그런 둘 다겠죠 아무래도? 맞아요, 맞아요. 둘 다이고 그 분명히 쉬인도 그 자체적으로 틱톡을 활용을 한 마케팅들을 많이 했어요. 이벤트들도 이제 틱톡에서 많이 열고 프로모션 이벤트들도. 근데 이제 틱톡의 가장 큰 장점이 그렇게 한 번에 시딩이 있으면은 어 그 틱톡 내에서 자연스럽게 올게닉하게 만들어지는 콘텐츠가 엄청 많아져요. 그리고 그게 그 마케팅의 파급력을 넓히고 그래서 양측면이 다 있었다. 그게 엄청 효과적으로 작용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꽤 그 똘똘한 이제 전략을 쓴 것 같은데, 이런 틱톡이 서구권에서 유행하고 또 그러면 시인이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서구권에 이제 많이 진출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이 아무래도 중국 업체고 조금 좀 다른 문화 뭐 가치관 이런 것들 가지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뭐 서구권에서의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좀? 네. 이게 쉬인이 아무래도 그 패스트 패션 모델을 준용을 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ESG 관련해 가지고 아무래도 이슈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그 이 울트라 패스트 패션 모델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테스트 앤 리핏 모델을 좀 적용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수의 제품이 좀 생산이 되고 그중 대다수가 그 제품 폐기물로 자리를 잡게 돼요. 그중에 소수의 그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 제품 중심으로 다시금 확장이 되는 생산이 확장이 되는 그런 모델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로 인한 환경 문제가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서구권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모델을 좀 준용을 하고 있는 쉬인에 대한 반발이 되게 크고 아무래도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그 이 위구르 지역 아래서 이 쉬인의 생산 파트너사들이겠죠 아무래도. 이 "노동 착취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르포로 좀 취재가 돼서 이것도 엄청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제 쉬인 측은 "그런 노동 착취는 없다." 이렇게 좀 반박을 하고 있지만 어 그거를 이 서구권에서는 좀 안 믿는 눈치이고 "이거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좀 최근 이슈이긴 한데 그 쉬인에 그 성인 카테고리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 안에서
성인용 인형을 판매를 했는데 이 성인용 인형이 어린이 외형의 인형이었어요. 그래서 "아동 음란물적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큰 좀 파장이 있었고, 이거는 결국에 이제 시인이 이 제품을 그 언 디리스팅하면서 제품을 내리면서 좀 반발을 잠재우려고 시도를 하였으나 그래도 여전히 이게 되게 큰 이슈가 되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좀 서구권에서는 반발심이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고, 심지어 이제 시인이 원래 초반에는 미국에 상장을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도 이제 제도권에서 그 정치권에서 시인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를 좀 높여가다 보니까 이 상장을 하는데 실패를 했고, 그다음에는 이제 런던에서 상장을 시도했는데 런던 그리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반발심 때문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홍콩에서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처럼 좀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유럽, 미국 이런 서구권에서 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이게 뭐 단순히 뭐 가치관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사업 모델이나 혹은 사업상의 이런 좀 미스매치라 그래야 되나? 실수들이 이런 거를 좀 야기하는 부분들도 있네요, 확실히.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시인이 이제 파리에도 이제 진출했잖아요. 그 앱을 넘어서 오프라인으로 진출한 건가요, 이게? 맞아요. 원래는 온라인 중심의 회사인데 뭐 여러 온라인 뭐 이커머스 업체들이 그러하듯 오프라인으로 확장을 하는 것을 되게 중요한 전략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의 일환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낸 건데 이걸 이제 프랑스 파리에 낸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프랑스 파리에 엄청 큰 이제 백화점 체인인 것 같은데 중에 이제 BHV라고 하는 백화점이 있어요. 중에 이제 제가 프랑스어는 잘 못하기 때문에 그냥 영어식으로 발음하면은 마라이스라고 하는 그 매장에다가 하는 지점에다가 상설 매장을 오픈을 했고, 기존에는 이제 처음에 오프라인 전략을 좀 실행을 하면서 팝업 스토어 중심으로 유럽의 프레젠스를 좀 확보를 하고 있었는데, 시인이 이런 팝업 스토어 이후에 정식 상설 매장을 이 파리 안에 있는 BHV 백화점에 낸 거고, 이걸 기점으로 해서 유럽 내 다른 주요 도시에도 상설 매장을 오픈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어 상설 매장이군요. 이게 저는 팝업 듣자 들 듣고 나서 이제 좀 팝업 스토어 같은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예 그냥 매장을 파리에다가 이쪽 파리 좀 상징적인 곳이잖아요, 패션에서는. 이제 낸 게 좀 고무적이긴 하네요. 그러면은 파리에 매장을 냈는데 상설 매장을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 있나요? 음. 엄청나게 일단은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요. 이 상설 매장이 2025년 11월 달에 오픈을 해서 11월 초에 오픈을 해서 지금 이제 막 한 2달 남짓 된 건데, 그 BHV의 회장? 백화점 회장이 엄청나게 되게 서포트를 많이 해 주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프랑스 내에서 시인에 대한 이슈와 잡음이 많다 보니까 그 BHV 측도 이제 파트너 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인을 좀 두둔하고 나섰는데, 그 회장이 말하기를 쉰 이 파리 매장이 며칠 만에 5만 명 정도의 고객을 집객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이 며칠이 정확히 며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그냥 평균으로 따지면은 적어도 수천 명에서 뭐 많게 보면은 뭐 수만 명까지 방문을 했다라는 뜻이니까 일단은 단일 매장으로서는 되게 고무적인 성과인 것 같고, 그 방문하는 고객들의 평균 구매액도 45 유로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환율로 한 75,000원 정도 되는 건데, 시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가 브랜드이다 보니까 평균 제품 가격대가 엄청 낮아요. 보통 한 8 유로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백화점이니까 전체 평균 가격대보다는 쪼끔 높은 가격대의 제품들이
입점을 해 있겠지만 그런 걸 고려를 했을 때에도 이제 '배스켓 사이즈가 큰 편이다. 그 방문하는 고객들이 많이 구매를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문객 중에서 그러니까 쉬인 방문객 매장 방문객 중에서는 85%는 쉬인에서만 구매를 하고 이제 다른 백화점 내 매장들은 들르지 않았다. 그렇게 좀 그 데이터가 확보가 되었고 그 뜻인즉슨 쉬인을 방문하기 위해서 이제 백화점에 온 고객들이 되게 많은 거다. 그리고 나머지 15% 같은 경우에는 쉬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매장도 이제 들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그 쉬인을 방문을 함으로써 다른 매장에 간 고객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쉬인이 아니라 다른 매장을 방문하기 위해 백화점에 왔지만 쉬인도 있어서 함께 들러 가지고 구매를 한 고객도 있을 것 같다. 어찌 됐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5%는 쉬인에서만 구매를 하고 나갔기 때문에 쉬인에 대한 그 브랜드 파워가 매우 큰 것 같다. 그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 어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이렇게 좀 소비자 호응도 높고 또 일단 오프라인 매장의 사업적 성공도 일단 초기적으로는 분명히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쉰의 이슈들 ESG가 됐던 혹은 그 성인용 인형이 됐던 이런 이슈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특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성인용 인형 판매 이슈로 인해서 쉬인이 프랑스 정부의 그 집중 감시 선상에 올랐어요. 이 상품을 내리면서 그 당장의 영업 정지 처분은 면하긴 했으나 프랑스 내무부가 11월 7 일에 "쉬인이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공공질서를 해치고 있다."라고 하면서 파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했고 이게 아직 진행 중이긴 한데 어찌 됐든 이런 게 되게 그 정부 차원에서도 되게 심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어 '발목을 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중국의 패션 업체인 쉬인이 패션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파리에 성공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한 것은 고무적이나 장기적으로 쉬인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서구권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쉬인 경영진의 향후 방향성 그리고 가치 설정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서구권의 도덕적 그리고 윤리적 기준과 이를 사업적으로 그 시인이 반영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 일단은 뭐 좀 정리하자면은 사람들에게는 엄청 인기가 많은 거네요. 이제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가고 뭐 오픈 초기 효과일 수도 있긴 한데 신기하기도 하니까 어쨌든 엄청 많이 와서 많이 산다. 베스켓 사이즈도 크고. 그런데 정부가 이제 좀 싫어한다라는 거죠. 집중 선상에 올려 놓고 계속 감시하고 소송도 걸고 이렇게 이러면 뭐 사업이 쉽지는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성과 자체는 되게 고무적이긴 하네요. 이제 백화점 입장에서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85%가 쉬인만 가려왔으면은 이제 백화점 입장에서는 크게 좋진 않죠. 아마 이런 것도 맞아요. 좀 고려가 될 거 네네네. 이런 것도 백화점이나 이런 상설 매장 오픈할 때 좀 고려가 될 것 같긴 한데 사람들이 쉰만 봤다 쉰 빠져나가면은 뭐 크게 의미는 없으니까 백화점에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맞아요. 근데 이게 그 일단은 초기니까 아무래도 그런 비중이 더 높은 것 같고 어찌 됐든 백화점이나 이런 대형 리테일러들 입장에서는 그 풋 트래픽을 늘리는 게 궁극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그들의 성공 지표다 보니까 이렇게 방문을 하는 사람들이 늘면 늘수록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런 거 그 방문객들의 파급 효과들이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일단 초기적으로 소비자들의 호응도는 되게 높지만 이제 정부 차원에서의 규제가 심화되고 있고 근데 이런 서구권 문화들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부라든지 혹은 단체의
입김과 움직임이 그래도 좀 주요하게 소비자 사이에서의 그런 심리를 자극하는 데 큰 역할을 하잖아요. 아무래도 어 좀 진보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그런 국가이다 보니까 이런 움직임들이 규제적 움직임들이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심리에도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고, 그래서 그냥 마지막으로 뭐 결론을 제 개인적인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시인의 케이스가 중국 업체의 글로벌 진출 혹은 확장에 그 수반되는 되게 다양한 면모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 당연히 이제 긍정적인 면이라고 하면은 중국 업체들이 갖고 있는 그런 특유의 그 경쟁 차별점 혹은 경쟁력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엄청 비용 효율적인 사업 구조를 가져가면서 갖게 되는 이점들. 근데 이제 반면에 이런 이점들을 활용을 해서 엄청 빠르게 성장을 하고 이제 확장을 도모해 왔지만, 이런 게 이제 발목을 잡는 면들도 나타난 거죠, 시인의 케이스에서. 결국 이러한 면들이 서구권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페이스하게 되고 있는 이런 반발이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게 결국에 이제 글로벌 진출할 때의 규제적 그리고 사업적 리스크로서 작용을 한다. 그런 것들을 좀 내포하고 있어서 어 이런 좀 더 이제 브로드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런 게 약간 ESG 측면에서의 이슈들이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효율성을 강조를 하면서 이런 ESG 관련된 부분들을 무시해 왔던 중국 업체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글로벌 확장 관점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좀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가 큰 고민거리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결론과 생각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결국 이제 시인의 케이스로 좀 면밀히 지켜봐야겠네요. 이런 ESG가 사업 모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혹은 뭐 사업 자체에도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인이 좀 케이스를 만들어 간다라고 보시고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이제 그 향후 행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됐나요? 아주 잘 마무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역시 말씀이. 받아 먹었죠 뭐. 아, 좋습니다. 아닙니다. 왈도님 아주 거를 받아 훌륭합니다. 먹으면서 저희는 2 부로 그러면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또 뭐 2 부에서도 이제 좀 더 넓은 주제로 좀 찾아볼 것 같은데요. 2 부에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기다리고 계십시오. 네. 금방 금방 오겠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2 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저희 2 부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2 부에서는 좀 어렵 을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자본시장에서의 효율성 추구와 이 도덕적 올바름 사이의 간극을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는 주제로 저희 왈도님과 제가 한번 어 토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 시작 자체는 시인의 케이스로 시작을 한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 업체의 일만은 아니죠. 그러니까 최근 몇 년 동안 화두가 되었던 ESG, 좀 브로드하게 보면은 'ESG에 대한 시각을 좀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로도 귀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ESG라는 게 그 environment, 뭐 그다음에 sustainability, governance,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의 어떻게 보면 도덕적 올바름이죠. 그런 기준들을 내세운 거고, 이게 자본주의 시장 안에서의 업체들이 어떻게 준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각인 건데, 단순히 중국 업체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게 실제로 좀
적용 이 기준이 적용이 되면서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잖아요. 업체들이 정부 차원에서 이런 규제들을 좀 내세우지만 업체들 입장에서는 ESG를 따르는 게 그 사업 효율성 측면에서 워낙에 좀 불리하다 보니까 어 이게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건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그 특히 선진국 안에서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잘 잡고 있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비효율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런 ESG를 준수하는 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어 개도국 그리고 아직 한창 성장을 해야 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런 비효율이 엄청나게 큰 부담으로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는 건 아무래도 쉽지 않지 않을까. 저는 일단은 그런 생각입니다. 어 좋은 의견 아주 감사드립니다. 이게 진짜 왈도님 말씀대로 쉽지 않은 문제죠.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많은 뭐 비효율성과 어쩌 보면 손해도 감수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지켜야 되는 게 옳은 건지 또 맞는 건지는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ESG 아까 말씀하신 발음이 너무 좋아 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그 엔바이런먼트하고 이제 소셜, 거버넌스 이런 것들이 소비자에게 이제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들이 이거를 통해서 뭐 이제 구매 활동 이제 소비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 기업들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제 '소비자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지 않나.'라고는 생각합니다. 물론 뭐 너무 쉽지 않은 곳들이 있죠. 뭐 너무 막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이제 자행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불매 운동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소비자들이 철퇴를 내리긴 하는데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생각했던 건 이제 쿠팡이 박스를 엄청 많이 써요. 이 조그마한 거 치약 하나 보내는데 거의 막 엄청 큰 박스 대형 박스를 담아서 보내잖아요. 이게 사실 환경에 엄청 안 좋은 건데 소비자들한테는 편하잖아. 이게 너무 편하죠. 빨리 오니까 그 덕분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러면 이걸 보고 소비자들이 쿠팡에 대해서 이런 ESG 안 지키는 나쁜 기업 이러면서 불매를 하냐. 뭐 지금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하냐 이랬을 땐 저는 안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ESG를 추구함과 효율성을 추구함 그 사이 어딘가에서 적절한 타협선을 찾는 게 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비자 입장에서 디맨드 사이드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제 ESG를 추구를 하되 다른 영역에서는 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뒤로 하더라도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이제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택하고 그리고 ESG의 기준들 하나하나를 놓고 보았을 때에도 이게 그 산업 전반적으로 일괄적으로 이제 좀 적용이 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ESG를 받아들이는데 좀 용이한 그런 업체들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ESG의 기준이 적용이 됐을 때 엄청나게 큰 타격을 보고 피해를 보는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그게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면은 또 시장 경쟁 측면에서 되게 불공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뭔가 하나의 되게 획일화된 그런 프레임이 적용이 되는 것보다는 피스 바이 피스로 그다음에 좀 더 어 플렉서블하게
규제가 좀 적용이 되는 게 아무래도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애매한 거잖아요. ESG라는 개념 자체가 저는 되게 애매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플렉시블하게 당연히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 ESG라는 개념이 사실 크게 대두된 지가 막 엄청 오래된 건 아니잖아요. 이제 막 코로나 조금 전부터 대두가 돼서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던 건데, 그래서 아직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기준도 맨날 바뀌고 그 정부가 바뀜에 따라서 기준이 바뀌는데, 계속 만약에 환경 정책이 제일 큰 거죠. 사실 미국은 뭐 이제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환경 정책이 거의 반대로 가면서 이제 ESG라는 정책이 또 완전히 바뀌고 있고, 한국도 예를 들면은 원래 원자력은 ESG가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는 이제 원자력도 ESG가 돼서 친환경 에너지로 됐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제 그런 혜택들을 또 받고, 원자력 업체들이. 그럼 이게 정책이 달라짐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 버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도 뭐 손쓸 도리가 없죠, 사실. 뭐 대비를 하거나 뭐 사업 모델을 바꾸거나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서, 아직까지 이것만 믿고 막 바꾸기에는 또, 그러면 정책이 또 바뀌면 또 바꿔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어 예, 왈도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플렉시블하게 적용이 돼야 되거나, 아니면은 엄청나게 브로드하게 어 규제를 잡아야 된다. 뭐 규제 샌드박스 사업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말포이 님 재생에너지에 엄청 관심 많으셨었잖아요. 근데 이제 안 그래도 방금 원자력 얘기해 주시면서 그 재생에너지의 그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퇴색된 것 같은데, 말포이 님은 이걸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한정지어서 바라보았을 때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재생에너지라는 것도 그 이게 뭐야, 개념이나 정의가 맨날 달라져요. 말씀하셨듯이 원자력 원래 아니었는데 이제는 재생에너지가 됐고, 한국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고, 이제 전력 어쨌든 다 전기를 위한 거잖아요, 전기. 근데 지금은 이제 AI가 대두됨에 따라서 전력 소모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그런 거를 신경 쓰지 못하는 때가 온 것 같아요. 재생에너지든 뭐 화석 에너지건 일단은 다 갖다 써서 전력을 충전시켜서 '우리 국가의 어떤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원자력도 편입이 된 거고, 계속 원자력 설치하고 재생에너지 뭐 설치하겠지만은 뭐 화석 에너지도 오일도 계속 파내고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재생에너지는 이제 퇴색이 됐고, 저는 당분간은 뭐 '재생에너지가 엄청나게 각광받는 시대는 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말포이 님의 개인적 시각은 어떠신가요?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재생에너지 쓰고 환경에 좋으면 좋죠. 저도 그런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AI를 만약에 예정된 대로 데이터 센터를 짓고 그만큼 돌린다고 가정하면은 전력 소모가 비교가 안 되거든요, 지금이랑. 이거는 저는 IEA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 어소시에이션이었나? 이런 데에서는 뭐 "재생에너지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들거든요. 지금도 재생에너지에 너무 많이 투자해서 전기가 모자라요, 지금도. 그래서 정전도 계속 일어나고, 사실 이걸 계속 저는 좀 조직적으로 이제 숨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워낙 큰 문제니까. 저는 근데 어쨌든 옛날보다 정전 횟수가 훨씬 많아지고 전기가 모자라는 게 눈에 보이는데, 이게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급격하게 시작하면은 뭐 재생에너지가 안정적이지 않거든요, 전력 생산이. 뭐 날씨에 따라 다 달라져서.
그러니까 예 많이 쓰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 재생에너지를. 화석 에너지를 오히려 더 많이 쓸 것 같고 그 극단적인 예가 이제 중국인데 중국이 가장 큰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국가고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국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석탄을 가장 많이 쓰는 국가이기도 해요. 그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 전기라는 게 결국에는 재생에너지만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쓰면 좋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 결국에 '대의를 위한 희생은 불가피한 것 같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과거에도 원래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한창 재생에너지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에도 이 재생에너지가 갖는 효율성이 화석에너지나 그런 컨벤셔널한 에너지 대비 떨어졌잖아요. 그럼에도 "이거를 사용한다 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는 환경에 영향을 가니까 우리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거기에 어느 정도 희생이 따르더라도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드라이브가 있었던 건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제가 추측컨대 말부이 님도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에너지 산업에 관심을 가졌던 거고 근데 이제 지금은 스탠스가 달라진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대의를 위한 희생이 너무 커졌다. 그 희생이 너무 커진 것 같다." 지금은 이제 AI라고 하는 엄청나게 크고 중요한 산업이 막 떠오르고 있는데 이걸 위한 전력 소비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산업을 과거처럼 바이든 정부처럼 너무 밀어붙이면은 이 AI 산업이 발전함에 대해 있어서 너무나 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되는 피해의 규모를 놓고 보았을 때에는 이게 그렇게까지 어 'ESG를 재생에너지를 밀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지 않다. 내가 생각하는 대의가 약간 바뀌었다. 과거에는 이제 환경이었다면 지금은 AI의 발전이 좀 더 큰 대의가 되지 않았을까.' 바꿔 생각했을 때에는 그 피해가 과거 대비 너무 커지지 않았을까. 그런 입장이신 거죠? 뭐 제 입장은 아니고 이제 저는 국가들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기업이나 국가의 입장을. 국가 입장에선 당연히 이제 피해가 커진 것 맞죠. 예. 그렇기 때문인데 뭐 저는 또 생각하는 게 이제 재생에너지에 어떤 정책의 미스매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술과 정책에. 정책은 재생에너지를 밀었어요, 너무. 근데 너무 빨리 민 거죠. 이제 기술이 아직 다 안 올라오고 완전히 초기 단계여서 효율성이 아직 안 나는 단계였는데 이걸 밀어붙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효율성이 안 나오는데도 계속 하니 이게 안 좋은 기술로 설치를 하니까 계속 효율이 안 나오는 전기만 나오고 그 때문에 이제 좀 말씀하신 대로 "재생에너지가 뭐 불안정하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말들 공격을 계속 받게 되고 그런 건데 사실 기술만 올라오면은 효율성이 좀 있을 수는 있거든요, 화석 에너지보다 오히려 더. 근데 이제 너무 초창기에 그걸 밀어붙였고 홍보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 인식이 그렇게 바뀌게 됐고 전기차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기차도 기술이 아직 많이 올라오지 않고 뭐 제대로 된 전기차도 나오지 않았는 마당에 상용화를 시키고 정부에서도 막 지원을 엄청 해 주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지금은 잘 안 타잖아요, 사람들이. 안 좋고 뭐 충전할 데도 없고 이런 정책적 어떤 기술과 미스매치가 있으니까 사람들 인식이 더 안 좋아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좀 더 부정적으로 그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환경 측면에서는 이게 사람들의 인식이 안 좋아졌다라는 거를 좀 새삼은 느끼고 있어요. 환경을 신경 쓰는 사람이 좀 더 적어졌다? 옛날보다는? 이게 다 어떤 기대감과 실망감의 사이클 속에서 이제 지치신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 그럼 조금 더 특수성이 있는 게 사실 그 개념 자체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할 수 있을 만한 개념인 것 같고 다만
그 효율성 기술의 발전 측면에서 아직 효율성이 높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그 개념에 공감을 하던 사람들도 약간 실망감이 점진적으로 커지면서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움직임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 그럼 다시 이제 그 토픽을 저희 처음에 이제 얘기를 나눴던 쉬인과 중국 업체들로 돌려서, 그들이 지금 이슈로 페이스하고 있는 주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또 노동 착취잖아요. 그러니까 저렴한 생산 비용에 수반이 되는 이런 약간 도덕적 이슈들, 그걸 이제 노동 착취라고 조금 더 한정을 지어 가지고 얘기를 나눠 보자면은, 노동 착취 같은 경우에는 이 개념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노동 착취는 분명히 이제 도덕적인 문제점인 거고, 반면에 이제 이로써 소비자들이 그 좀 경험할 수 있는 이점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건데, 저렴한 비용, 결국에 이게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한테 이제 혜택으로서 작용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과 비교를 했을 때에는 노동 착취가 정당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시나요? 정 정당화요? 바꿔 말하면은 이제 노동 착취를 금지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소비자한테 이제 가격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소비자한테 좀 더 그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의 폭을 줄여 버리는 건데, 이게 그런 이점들을 상쇄시키고 어 상쇄시켜도 될 만큼 좀 정당화될 수 있을지. 이게 사실 노동 착취라는 게 저는 어느 정도의 노동 착취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불법 법을 선을 넘은 노동 착취면은 사실 이거는 뭐 논의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그 나라의 법을 어기면서 이제 하는 거는 뭐 당연히 그냥 자행되면 안 되고, 그로 인해서 비싸지더라도 소비자들이 뭐 그래서 "불법을 해라."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건 자행인데, 만약에 선을 지키는 선에서 최대한으로 밀어붙이고 그러니까 좀 대우를 안 해 주고 너무 저임금으로 이제 최저임금만 주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거는 뭐 쉽진 않은 문제죠, 사실. 법 테두리 안에서 지키는 건데, 노동자들이 그만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비싼 값을 냈겠죠? 근데 저는 되게 인간이 이중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지켜야 돼. 노동자 지켜야 돼. 하지만은 가격이 내려가는 거는 또 못 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인이 이제 정말로 개과천선을 해서 노동 착취 다 없애고 정당한 노동으로 대가를 주면서 뭐 미국처럼 준다, 이래서 가격을 막 올려요. 막 프랑스에서 팔 때 이제 막 하나에 20 유로, 30 유로로 올려. 이러면 시인이 그만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저는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개개인의 판단일 거고, 네, 진짜 그럴 만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노력을 하실 테고, 아닌 분들은 그냥 구매를 할 텐데,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 이거를 뭐 어떻게 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인 게, 그 아까 법 말씀해 주셨는데, 법도 되게 상대적이잖아요. 국가별로 다르고. 제가 이해하건대 동남아 시장에서 그렇게 서구권에서 말하는 "노동 착취가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그 생산이 진행이 되는 그 국가 안에서는 이게 불법적인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나라의 노동법 안에서는 허용이 되는 범위 안에서 생산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그 기준이 이제 서구권에서의 시각에서는 충분하지 않은 거죠. 노동 착취인 거죠, 그들의 시각에서는. 그래서 이게 약간 너무 주관적이다 보니까 그 기준이 좀 일단 1 차적으로는 이슈가 되는 것 같고, 예, 그 안에서 또 서구권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서구권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그 기준이 다를 수 있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엔 저게 노동 착취다. 근데 이제 다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저게 노동 착취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로 인해서 이게 노동 착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 비용이 높아지더라도, 내가 지불하는 가격이 높아지더라도 이걸 충분히 용인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는 '아 나는 이렇게 가격이 높아지는 거 수용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획일적인 기준이 적용이 되어서 모두에게 "그거를 수용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불공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맞는 말씀인데 그 노동 착취라는 것에 대한 이제 정의가 사람마다 다 다를 거니까 그런 기준이 높은 사람도 있고 되게 낮은 사람도 있고, 뭐 중국 안에서는 되게 사람들이 기준이 낮을 거고 서구권에서는 기준이 높을 거니까 이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뭐 사실 노동 착취는 저는 비단 뭐 이런 데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노동력 어쨌든 비용을 절감해야 제일 크게 절감되는 거니까. 뭐 비단 저기 이렇게 진짜 뭐 뭔가를 만드는 제조업에서의 노동도 있지만은 저희 뭐 화이트 칼라도 많이 노동 착취를 당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그 아이비 분들이나 그런 100 하루 주에 100 시간씩 일하고 뭐 996도 말하잖아요. 뭐 마인도 996 뭐 해야 된다. 뭐 아니면 실리콘밸리에는 무조건 996 넘은다. 뭐 이런 말을 계속 하는데 사실 이런 거 다 노동 착취죠 뭐. 돈을 얼마나 줄 뿐이냐 이게 다른 건데, 그런 것들이 어디나 있는 거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뭐 다 같이 고쳐 나가거나 아니면 수능을 하고 같이 살거나, 뭐 저는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디 뭐 그냥 뭐 중국에 아니면 동남아에 제조업하시는 분들이 불쌍하다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뭐 불법적인 노동 착취를 당하시는 분들은 진짜 좀 그거는 제거해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그런 소위 말하는 이제 합법적인 노동 착취는 어디나 있고 이 주위에도 있고 본인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가격을 내리는 거고, 저희가 사용하는 이제 은행 서비스 뭐 아니면은 앱들, 물품들 다 가격을 내려주는 거니까. 네. 그래서 요지는 뭐 저는 극단적으로는 자본주의에서는 이제 노동 착취를 없애기는 힘들고, 그럼에도 저희는 이제 관심을 가지고 만약에 없애고 싶다면은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인 같은 것도 좀 목소리를 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좀 결론적으로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해 보자면은 어 이 도덕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획일화된 어떠한 틀 안에서 적용이 되기 매우 어려운 그런 개념인 거고, 그렇다면은 이제 선별적으로 그때그때의 적절한 대응이 아무래도 필요한 것 같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런 게 하나하나의 이슈가 터지는 게 크라이시스잖아요, 기업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의 이슈에 소비자와 대중들에게 어떻게 좀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그 크라이시스를 매니지할 수 있는지가 앞으로는 기업에게는 되게 큰 중요한 역량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차라리 어떠한 프레임이 정해져 있고 그 프레임의 기준을 잘 준용을 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쉬울 수 있는데, 이게 딱 정해져 있는 프레임이 없다 보니까 그 안에서 되게 유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대응력,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 역량이 앞으로는 더 대두될 것 같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사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게 되게 주관적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관을 벗어난, 누가 봐도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수 있게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런 제도가 잘 마련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리고 소비자들도 이 대중의 무서움을 보여줘야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기업들이 좀 이거를 선별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약간 잘 지켜보는 것도 되게 재밌고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주 좋은 결론을 내주셨네요 진짜. 뭐 제가 말씀드린 것도 비슷한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도덕적 올바름, 도덕이라는 거 자체가 이제 되게 현대사에선 또 엄청나게 주관적인 거고 사람들마다 도덕 가치관이 다 다르니까 이런 거를 이제 숨기지 않고 근데 적용시키려고 하는 게 현대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도 옛날에는 뭐 중간만 가면서 이제 그런 테두리만 안 벗어나려 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워낙에 다양한 도덕적 가치관들이 기업들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를 잘해서 좀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사람들하고 맞춰가면서. 그러 예. 그게 ESG가 기업들이 대처하는 방법, 뭐 waldo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라 사실 끝도 없죠,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ESG를 소비자들도 뭐 좀 그래도 본인의 신념에 맞게 흔들리지 않고 아무리 가격이 올라도 신념이 있다면은 그렇게 밀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음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더 어려워지는 거죠, 아무래도. 이런 되게 큰 범위 안에서 좀 유동적으로 따라야 되는 그런 기준점들이 되게 많아진 거니까.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좀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지 그런 대응력이 있는지가 앞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될 것 같다. 그런 경쟁력이 있는 업체들이 그 앞으로 특히 이제 선진국 시장 안에서 사업을 잘 확장해 나가는데 엄청 중요하게 적용을 할 것 같다. 이런 글로벌 확장을 하는 중국 업체나 한국 업체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기준이 다르게 적용이 될 때 그걸 어떻게 좀 잘 대응을 할 수 있는지가 앞으로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뭐 할 말은 많죠, 당연히 여기에는. 하지만 이제 왈도님의 그 멋진 결론으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좋습니다. 감사드리네요. 예. 아닙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다음번에도 아닙니다. 한번 아주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희도 뭐 다음 주에도 언제나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